옛부터 풍광 좋기로 소문나 관동 팔경 중에서도 으뜸이라던 삼척의 죽서루. 경치도 경치지만 자연을 경영한 솜씨가 일품인 곳이다. 짧고 긴 길이가 제각각인 기둥을 자연 안반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놓았다. 인공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큰 마찰 없이 만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 그 자연환경부 뭐 생물 다양성 무슨 협약이니 보조인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서양에서 온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헌을 찾아보든지 우리의 삶의 기층에 이렇게 서려 있는 그런 슬기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돌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짧고 뭐 길고 이래요. 그 기둥이 또는 그 주춧돌 같은 걸 하나 다듬지도 않은 자연돌을 그대로 덤벙주초라고 하는데 그런 걸 썼어요. 자연 보호를 위해서 돌에 맞춰서 이 돌을 깎지 않고 나무를 깎아서 세웠단 말이죠. 이런 정신들. 이거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사선으로 기울어진 비탈길을 따라 길게 뻗어가듯이 돌담을 쌓은 불국사 극락전의 석축. 건축 구성이 간결하면서도 인상 깊다.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력과 계산을 들였던 것일까. 김홍도가 남긴 그림 중에 무엇을 그렸는지 언뜻 짐작이 가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다. 무엇을 그린 것일까? 김홍도 그림을 옮겨놓은 것 같은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남해 지족 해역. 바다 한가운데 V자로 나무를 촘촘하게 박아놓았다.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장치인 어살이다. 어살 중에서도 V자로 펼쳐진 날개는 참나무 장목으로 촘촘히 박고 쪼갠 대나무 발로 장막을 둘러친 장치를 죽방염이라고 한다. 죽방염은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낮은 곳에 V자로 물고기를 유인하는 양날개를 설치하고 가운데 물고기를 몰아넣는 둥글거나 네모난 임통을 설치한다. 임통은 일종의 연못으로 고기들이 연못에 들어와 논일다 걸려드는 구조로 돼 있다. 조류가 제일 빠르고 그 위치가 앞에 가리는 게 좀 작고 그런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 따라서 다 여기 방향이 틀립니다. 저 방향 전환이 전부 같이 안 돼가 있고 그 장소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다 틀려요. 다 틀려가지고 방향을 봐서 막은 거거든요. 같은 장소라도 물살의 방향에 따라 구조가 다르고 생긴 모양이 다르다. 물살이 빠른 데는 물살을 휘감을 수 있도록 V자 끝에 임통을 둥글게 하고 물살이 느린 곳은 물살이 커브를 그릴 수 있도록 네모나게 했다. 생긴 모양에 따라 작업 방식도 다르다. 네모난 임통은 그물을 설치해 두었다가 그물에 고기를 퍼담고 둥근 임통은 임통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줍는 방식이다.
남해에서는 어살을 바다 한가운데 설치하지만 서해에 적용되는 어살은 나무 대신 돌을 사용하고 바닷가에 설치한다. 서해에 설치하는 어살은 돌로 쌓았다고 해서 석방염이라고도 하고 독살이라고도 한다. 반원형으로 돌을 쌓고 조수가 밀려 들어올 때 고기가 안에 들어왔다가 돌담에 갇히도록 고안된 구조다. 그래서 연안 차원이 줄기 전까지만 해도 고기는 낚는 게 아니라 줍는다고 했고 또 좋은 어살자리는 못자리하고도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자연의 성질을 이용해 힘 안 들이고 고기를 줍던 독살의 형태 역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힘 안 들이고 고기를 줍는 방법도 지역과 지세에 맞춰 다양하게 적용했던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고안하고 발명해낸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이 아니라고 하면 무엇을 과학기술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물질 문화의 바탕에는 과학기술이 깔려있다. 예를 들어서 등잔불이나 집신짝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아주 편리한 것으로 고안하고 뭐 이제 발명해내서 사용한 것들이 아니겠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학은, 우리 그 결의과학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옛 방식 그대로 숭어를 잡는 곳이 있다. 부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가덕도다. 숭어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회유하는 길목이 변함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전통적인 고기잡이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곳이다. 숭어잡이에 동원되는 인원은 모두 28명. 숭어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곳에 대장격인 어로장과 부어로장이 있고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선원 26명이 6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있다. 옛날 사람들이 숭어가 이리 몰려오는 그 어로를 잘 알죠. 그냥 아무데나 많이 가는 게 아니고 대개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오는 길이 있어요. 뭐 가덕도라든지 거제도라든지 그걸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가 6척이 모여가지고 장망 그물을 이래 물 밑에 깔아요. 깔아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어로장은 높은 데에서 그 숭어 떼가 오는 걸 봅니다. 보통 사람 봐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숭년대에 오니까 물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 변화를 가지고 벌써 숭어떼가 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어로장 그 어떤 재능이 크게 작용하는 거죠. 지나가도 모르면 안 되니까 정확히 어디를 따라서 어디로 온다 이걸 보고 이제 밑에 배를 보고 신호를 하면은 배가 이제 그 물 위에 그 숭어가 올라왔을 때 그 육척 배가 쭉 이제 이 범위를 좁혀가지고 일제히 끌어올려요. 한쪽이라도 이 좀 늦게 끌어올리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일제히 끌어올려서 잡는 거죠. 전통적인 숭어잡이에서 중요한 것은 호흡이다. 어로장은 그물 안으로 숭어가 들어오는 순간을 잘 포착해서 지시를 내려야 하고 어부들은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순간적으로 그물을 건져 올려야만 한다. 아무 사정. 숭어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그 찰나를 포착, 어로를 차단하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20초면 상황은 종료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대 위에서도 그물줄을 힘껏 당겨서 숭어를 그물 안쪽으로 몰아넣는다. 숭어는 힘이 좋고 동작이 잽싸기 때문에 그물 위로 지나가는 숭어의 어로를 빠른 시간 내에 차단하는 것이 숭어잡이의 관건이 된다. 어로만 차단하면 그때부터는 힘 안 들이고 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숭어잡이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행해졌는지 모르지만 짧은 역사는 아닐 듯습니다. 숭어가 다니는 길목을 파악하는 일과 숭어잡이에 동원되는 인원을 조직하고 훈련하는 일, 숭어가 떼를 지어 움직일 때 일어나는 물살의 변화와 물빛 등에 대한 연구 등 꽤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필요로 했을 테니까 말이다.
그 방법이 비록 원시적일지 모르지만 어획량은 무시 못한다. 그래서일까 고기를 잡는 사람들만큼이나 지켜보는 사람들도 꽤 들뜨게 된다. 이거는 우리도 옛날 이제 본데 이 여정 옛날 그대로 이제 이거 재래시간은 그기인데 우리도 연구를 많이 해봅니다. 해봐도 이래 많이 잡는 거는 다른 연구를 해도 못 잡아내는 기라. 못 잡아내니까 옛날 이제 지금 같이 똑같이 막 하나 변한 게 없고 그대로 지금 옛날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게 지금도 우리가 젊은 사람이 다 연구를 해봐도 옛날에 그식 못 잡아내는 거라. 못 잡아내니까 옛날 그 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두세 차례 숭어를 퍼올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기다려봐야 숭어 얼굴 구경 한 번 못하는 날이 있고 또 2, 3일 공치는 날도 있다. 기후 조건에 따라 숭어의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남동풍 기류가 형성되면 숭어가 가덕도 해안을 따라 섬 안으로 오지 않고 곧바로 외해로 빠져나가 버린다. 숭어를 기다리는 동안의 식사는 각자의 배에서 준비하지만 어로장의 식사는 어로장과 가장 가까운 배에서 준비해 올려보내준다. 이것만 보더라도 숭어잡이에서 어로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로장의 판단에 따라 고기를 잡기도 하고 못 잡기도 하기 때문이다. 숭어는 떼를 지어 움직이기 때문에 숭어가 지나가는 길은 물빛이 달라진다고 한다. 그 물빛의 변화,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이 어로장이다. 고기를 못 잡는다고 해서 그다지 나쁠 것은 없다. 오늘 못 잡으면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 조건의 변화로 숭어가 어로를 바꾸지 않는 한 잡고 못 잡고의 가능성은 늘 공존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연적 조건, 예를 들어서 조수 간만 차이가 크고 조류가 빠르고 또 동해안 같은 애는 그 넓은 모래펄이 발달되고 후리금을 끄기 좋거든요. 그런 자연적 조건을 잘 이용해 가지고 어부어법을 발달시켰다 하는 그게 우리 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대개 이제 그런 전통적 어부어법은 남획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남획은 큰 그물 가지고 어군을 막 어군 탐지기로 찾아가지고 막 일망타진 안 해버리니까 그게 남획이 되는데 이거는 가령 어살 같은 것도 이렇게 쳐놓고 거기 들어오는 것만 잡는다 이겁니다. 잡고 뭐 물론 그 망선망이 돼가지고 조선시대도 가서 조기를 둘러치 잡는 건 있지만은 대부분이 수동적인 정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를 잡는 거. 전통적인 어부어법은 연안 자원을 상대로 발달했고 자연 조건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허물지 않는 한 유지할 수 있는 어법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혜다. 현대과학이 만들어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수명이 100년을 간다지만 정작 사회적인 수명은 3, 40년이 고작이다. 그러나 800여 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지닌 집이 있다. 봉정사 극락전. 폐흘림이 그리 강하지 않은 단아한 기둥이 묵묵히 지붕을 받치고 서 있는 나무와 흙으로 지은 건물이다. 곱게 단청한 처마는 어디 한 군데 어긋난 구석 없이 여전히 유려한 선을 그리며 말없이 기둥 위에 서서 비바람을 막아내고 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 중 최고령인 봉정사 극락전. 부식과 충격에 약할 것 같은 나무와 흙으로만 지은 건물이 8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자태를 흐트리지 않고 고스란히 서 있다. 800년의 세월,
비결이 뭘까? 그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까닭이 있을 듯하다. 지금은 본래의 구도가 깨지기는 했지만 부석사는 절제와 검소를 중심 사상으로 하는 화엄의 미학을 가람 배치와 각각의 건축물에 적용했던 절이다. 가람 배치와 건축 미학이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절로 꼽히는데 특히나 안양루에서 바라보는 소백산맥의 경관이 정갈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안양루 너머 배울림 기둥으로 유명해진 무량수전이 단청을 입히지 않은 단아한 모습으로 서 있다. 고려 말에 지어진 건물이다. 봉정사 극락전보다도 스케일이 크고 건축 미학에서도 보다 세련된 모습이다. 나무로 지은 집이 오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송진이 있어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유도 건물의 수명을 늘려주는 데 큰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다.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은 안으로 우긋하게 기울어져 있다. 기둥이 똑바르지 않다. 귀퉁이의 기둥을 안으로 우긋하게 세우는 공법을 안쏠림이라고 하는데 이 공법은 기둥이 지붕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받치면서도 지붕의 무게에 쏠려 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목조 건축에서만 사용되는 오래된 공법인데 요즘의 기술자가 이 공법을 이해하지 못해 해체 수리를 할 때 바로 세워놓는 일이 있다고 한다. 목조 건축의 지붕은 유난히 무겁다. 때문에 무거운 지붕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기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안쏠림이라는 기법이다. 이 기술 위에 귀소슴 기법이 더 있다. 자세히 그 높이를 눈여겨보면 알 수 있는데 가의 기둥이 안쪽 기둥보다도 조금 높게 올라가 있다. 안 기둥과 바깥 기둥의 길이가 다르다. 귀의 기둥을 살짝 들어주었다고 해서 귀소슴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기둥의 길이가 똑같지 않다는 것은 안정성을 결여하는 것과 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지을 때 기둥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을 사용했다. 귀 기둥은 하중이 많이 걸리는 곳이다.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동시에 지붕의 무게를 분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바로 귀소슴이다. 기소슴이라는 것은 이제 맨 가해 부분에 이제 기둥을 좀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주 기둥보다 기둥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기소슴이라는 게 거기에서 나옵니다. 예, 건물을 보면은 평주를 똑같이 놓고 봐도 가해 부분이 처져 보여요, 집이.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이렇게 쳐다봤을 때 기소슴을 안 주면 기둥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들어주기 위해서거든요. 무게 전달도 이제 기 부분이 이제 무게를 많이 전달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세월이 오래 되면은 짐을 많이 받아지는 부분이니까 기둥이 이제 조금씩 갈아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소슴을 줍니다. 안쏠림과 귀소슴, 금방 드러나는 기술이 아니다. 그러나 무량수전은 정확하게 계산된 이런 기술들을 버팀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목조 건축은 오래갈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목조라고 하는 것이 환경 친화적인 재료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콘크리트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집을 짓는데 이것은 한번 수명이 100년 간다고 그러지만 대개 지금 현재는 사회적 수명이 한 20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럼 20년 만에 이걸 만약에 헐어낸다고 할 때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며 이걸 재활용하는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분당을 생각할 때 저게 이제 회사를 썼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 못하는 건 누구나 아는 것이고 20년 혹은 30년 가가지고 저걸 이제 허물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죠. 과제이고. 물론 이제
뭐 자손들에게 물려준 과제이지만 그렇지만 목재는 한 번 쓰고도 재사용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조는 완벽한 그 환경 친화적이고 그다음 재사용이 가능하고 또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그래서 21세기의 그 재료로서 목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은 해체가 가능하다. 헐지 않고 옮겨 지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못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쇠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목재가 부식하는 것을 최대로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나무와 나무를 조립해서 끼워 맞추기 때문에 부분적인 교체와 수리가 가능하다. 나무와 나무가 맞물리는 방식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일부러 잡아 빼지 않는 한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 살기 좋은 집. 그러면서도 자연에게 쓰레기를 돌려주지 않는 집.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조 건축이 추구해왔던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우리 조상들은 훌륭하게 실현시켰다. 1000년을 버틸 수 있는 집을 짓기까지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리라. 전통과학이나 아니면 고건축이나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5,000년 이상 된다고요. 5,000년 동안 쭉 자기네 경험에 의해서 시행착오로 이렇게 지면 집이 부서진다. 아니면 뭐 이렇게 지면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온다. 이게 계속 전수돼서 그게 쌓아져서 여태까지 온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 현대 건축 뭐 역사를 해봐야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5,000년을 비교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선운사 만세루. 선운사 만세루의 기둥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굵기를 엇비슷하게 맞춰놓기는 했지만 굵기도 다르고 심지어 기둥을 이어서 썼다. 기둥을 이어 쓰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고 대담한 작업이다. 웬만한 기술과 담력이 아니고서는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일이다. 기둥이 지탱하는 하중 처리에 자신감이 없었다면 감히 생각도 못했을 기술력이다. 그런데 선운사 만세루는 왜 이렇게 지었을까? 선운사 경내에 들어선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자투리 나무를 가지고 만세루를 지었다. 휘어지고 구부러진 나무를 그대로 천연덕스럽게 그러나 적재적소에 사용한 것이다. 철저한 재활용이다. 대단한 창의력이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 선운사 만세루가 지어질 무렵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목재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똑바르고 곧은 나무를 구하는 일이 어렵게 된 것이다. 원시림이 있었을 당시는 휘어진 나무가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휘어진 나무를 쓸 필요도 없었죠. 근데 나무가 이제 점점 이제 부족하기 시작하자 휘어진 나무까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재들은 다 잘라서 쓸 수가 있는데 뭐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쓸 수가 없는 부재들이죠. 이런 긴 부재들이 필요할 때 이게 이 곧바로 나무가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휘어진 나무를 쓰게 되고 그 휘어진 나무의 그 아름다움, 자연미 아름다움에 오히려 도취하고 사실은 그 곧은 나무보다는 훨씬 이게 그 집을 짓기가 어렵게 되죠.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이것을 거꾸로 역이용해서 자연미를 나게 하고
그리고 그 곡선을 이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기법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자원을 슬기롭게 극복한 대표적인 예가 있다. 청룡사 대웅전의 기둥은 어느 것도 바른 게 없다. 기둥이 춤을 춘다. 마치 살아있는 자연목을 보는 것 같다. 휠 대로 휜 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한 발상과 아무렇지도 않게 시공한 기술력이 놀라울 뿐이다. 그러나 이 건물을 짓기 전부터 목수는 계산하고 고민했을 것이다. 무게를 지탱하고 분산시키는 방법과 역학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산했을 것이다. 구분나무는 이제 힘이 힘 받아주는데 그만큼 구부러졌기 때문에 힘 받아주는 게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있겠죠. 구분나무. 반듯한 나무는 그냥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그 힘을 다 받는데 약간 구분나무 같은 경우는 그 중심이 이제 흐트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으로는 잘 안 돼요. 사산금표도 요즘 말로 하면 서울 주변의 4개의 산에 입산을 금지한다는 표시도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자 입산을 금지하는 산이 늘었고 산 입구마다 입산 금지를 예고하는 표시를 남겨두었다. 목재의 부족은 건물의 표정을 변화시킨다. 부대로 갈수록 건물이 화려해진다. 뿐만 아니라 지붕의 형태도 변화한다. 목재가 넉넉하던 시대의 맛배 지붕에서 목재 부족을 겪으면서는 나무를 잘라 쓴 팔짝 지붕으로 변화했다. 살포시 반전하는 듯한 지붕의 곡선이 등장하는 것도 짧은 목재를 사용하면서부터였다. 목재 부족으로 건물의 외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이 봉정사다. 조선 중기에 지은 화엄강당과 고려 중기에 지은 극락전, 그리고 조선 중후기에 지은 보금당의 외양이 서로 다르다. 기둥 위에만 공포를 얻는 주심포 양식에서 기둥 사이사이에 공포를 얻는 다포 양식으로의 변화가 눈에 띈다. 목재는 부족하지만 건물은 보다 웅장하고 화려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자원의 한계를 건축 미학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해돋이가 장관인 정동진. 드라마로 갑자기 유명해져 최근에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진 정동진에서는 지금도 원시시대에 사용했을 법한 토막배를 사용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뗏목배로 지금도 미역을 따고 고기를 잡는다. 정동진의 뗏목배를 토막배라고 하는데 배를 만드는데 별 기술이 들 것 같지 않다. 나무 토막 몇 개를 이어서 만들었다. 이 배가 우리나라 배의 원조가 되는 배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큰 우리나라의 배는 모두 밑바닥이 평평하다. 썰물의 힘에 실려 배가 떠서 나갈 수 있고 밀물 때 역시 물에 떠서 들어올 수 있도록 고안한 배다. 갯벌에 내려앉기 쉽고 바위에 붙어서 작업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우선 지형 지물에 가장 적합한 배는 전상 뗏목배라고 할 수 있는데 상고 시대부터 뗏목배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뗏목배로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있고 강원도의 정동진 데 가면은 토막배라고 해서 그걸로 역시 이제 해초잡이나 기타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초에 그 뗏목배가 발달되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시기에 통나무의 속을 파낸 소위 쪽배라고 그러는데 그 쪽배가 동시에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뗏목배 위에다가 이제 쪽배의 양쪽 가동사리를 갖다 붙이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구조선이 발달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한선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 안 들이고 물에 떠서 들고 나는 배로 파도를 가르고 나가는 배가 아니라 파도를 타고 다니는 배다.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사용하는데 자연 불편하다. 김홍도의 그림에 나오는 배처럼 우리나라 배는 뗏목배의 밑판을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닥이 모두 평평하고 넓다. 뿐만 아니라 파도를 가르고 나가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물 비우라고 불리는 배 앞면과 고물 비우라고 하는 배 뒷면도 뾰족하지 않다. 마치 판자를 이어붙인 모양으로 모두 평평하다. 이러한 기본 선형은 원시시대 이후 조선시대에까지 줄곧 유지돼 왔다. 앞과 뒤 그리고 배 밑이 평평한 것이 우리나라의 지형지물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싸움배도 예외는 아니다. 조선시대 해군이 세계 최강일 수 있었던 데는 지형지물에 맞는 배를 발달시킨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 배는 1975년 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한 안압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배다. 재질은 소나무로 부식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출토됐다. 통나무 속을 니은자로 판에 옆에 이어붙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천여 년을 진흙 속에 갇혀 있었는데도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물 밑에 있었으면서도 썩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소나무는 견고합니다. 질이 조금 병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단단하고 그거 대신에 휘임성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 만들 적에 소나무 쓰는 것은 건조한 걸 쓰지 않고 생나무를 그대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작할 적에 말하자면 배를 만들고 작업을 할 적에 그 작업성이 좀 용이합니다. 쉽게 그 대표들도 쉽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생나무를 썼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야 되면은 방수 역할도 물론 할 뿐만 아니라 부식도 방지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송진이라는 레진이 있기 때문에 그 레진 용으로 방수되고 이제 그 방부 소위 그런 부식도 방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도에서 인양된 배를 보게 되면은 그 갯벌 밑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 600년 이상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꺼내 보면은 생나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건조된 나무로 하게 되면은 건조된 그 나무에 이제 수분이 침투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부식이 되고 말거든요. 이제 그러한 또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배는 지형지물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나무의 성질을 가장 잘 이용한 이해에 속한다. 비록 그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지만 대단히 과학적으로 설계된 배였다. 방수 처리를 위해서 맞물리는 나무를 니은자로 파내어 이었고 물에 들어가면 팽창 기수가 늘어나는 참나무 못을 S자로 만들어 아래판을 뚫고 내려가도록 했다. 쇠못을 쓰지 않기 때문에 부식이 없다. 짠 물에서도 부식 없이 오래 견딜 수 있는 배를 만들었던 것이다. 살아가면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들이 만들어낸 과학 중의 하나가 농업이다. 근대화 바람에 밀려 재래의 농사 방법은 원시적이고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기계와 농약의 힘에 의존하는 농업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래의 농사에는 농민들이 경험 속에서 터득한 과학 슬기가 스며 있다. 지금은 매년 같은 경작지에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는 상경농법이 실시되고 있지만 사실 매년 농사를 짓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벼농사를 지었지만 상경이 가능해진 시기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상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기경 작업이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했죠. 기경 가운데에서도 봄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을에 수확한 다음에 기경을 해주는 추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경농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경지에 대한 전면적인 시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상경농법 이전의 휴안농법에서 1년 내지 2년 동안 경지를 휴안시킨 것은 바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경지를 경작하는 상경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시비라고 하는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했던 것이죠. 땅을 묵히지 않고 매년 같은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상경을 가능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분이었다. 산청 남사마을. 문화재로 지정된 몇 채의 가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상택 씨의 고가.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생기가 돌지 않고 을씨년스럽지만 한때는 세독교나 있었던 사대부 집이다. 그 사대부 집에서 재미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다. 주인집 양반네가 쓰던 사랑채 바로 앞에 화장실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사대부 집 앞마당에 그것도 사랑채 앞에 뒷간을 놓았다.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허물어지고 관리를 하지 않아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재미있게도 이 화장실은 두 칸으로 돼 있는 2인용 화장실이면서 개방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변을 보관하는 장소를 막지 않고 쉽게 인분을 퍼나를 수 있도록 아래를 터놓았다. 주인집 양반이 걸음으로 쓰일 인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증거일 것이다. 분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비료나 농약만 쓸 때하고 분을 쓸 때하고는 작물이 맛이 틀리고요. 그렇게 하고 그 열매도 그 거름이 들어간 게 더 탱글탱글하고 맛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그 농촌 지도서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그 질소가 하는 역할, 또 인산이 하는 역할, 가리가 하는 역할이 다 틀린데 우리 농가에서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는데 그 퇴비에는 질소, 인산, 가리 같은 그런 것들이 골고루 다 이렇게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넣어줘도 작물들이 다 알아서 잘 성장이 되고 열매도 좋은 열매, 탱글탱글한 열매가 맺고 맛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름을 많이 넣어라, 퇴비를 많이 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이 닫힌 구조가 아니라 열린 구조로 돼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다. 남원시 아곡리. 이 집의 화장실에는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이른바 똥돼지가 있다. 2층 화장실에서 떨어지는 인분을 먹고 그 힘으로 성장하는 똥돼지. 화장실이 열린 구조로 돼 있으면 위생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이 집 화장실처럼 돼지를 키우는 경우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돼지의 분과 섞인 짚을 걷어내 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닫힌 구조에서는 곤란하다. 거름으로 활용되는 인분이 대접을 받을 당시만 해도 사실 냄새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분이 섞인 거름이 바로 그 집안의 생계와 직결됐으니까 말이다. 농부들이 인분을 거름으로 활용하면서부터 상경이 가능해졌고 상경은 곧 높은 생산력을 보장해 주었다. 이런 농민들의 노력은 유학자들을 자극했고 그 결과 농서 편찬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강희명이 지은 금양잡록. 바람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했는데 이미 팬 현상을 논할 정도로 상당히 선진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상경의 실시와 함께 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사대부는 농법 이론을 정립했고 국가는 농업 기상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바람의 세기를 재는 풍기대. 비의 양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강우량을 예고할 수 있는 측우기. 그리고 홍수 방지를 위해서 물의 높이를 재는 수표가 등장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다. 왕의 행적을 기록한 실록에 비에 대한 사견이 오를 정도로 농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은 대단했다.
조선 시기 전근대에 있어서 기본적인 달력은 음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하는 계절의 변화를 달력 속에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의 날짜와 그런 그 구분 체계였습니다. 칠정산 내편이라는 거름하고 소에서 나온 분하고 다시 그런 봐서 다시 지게다가 지고 와서 논에다 갖다 버려주는, 어떻게 보면 순환농업, 그런 농업을 우리 어른들은 그냥 먼저부터 하셨던 거죠. 그 하셨던 것을 다시 이제 하는 그런 농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의 과학은 삶 속에 내재된 과학이다. 금방 그 성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넉넉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대안의 과학이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아낸 인간적이며 또한 자연적인 과학이었다. 현대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는 이제 후손들의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적어도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파괴된 자연을 회복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물려받지는 않았다. 5000년 역사 속에서 찾아낸 대안의 과학을 접어둘 것인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얼마나 오래 살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것은 그 가장 큰 원인이 과학 발달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과학 발달은 인간이 이해 밖의 세계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 밖의 세계로.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모두가 이런 일에 경계심을 갖고 전부들이 나서 가지고 어떤 그 환경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좀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좀 있다면 있지요. 그나 마찬가지로 과학을 길들이는 작업이랄까, 이런 그 의식이 우선 사회에 퍼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을 뭐 인간답게 만들고 과학 내용 자체를 인간답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과학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좀 그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컨트롤 한다고 그럴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심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뭐 해보는 수밖에 없죠.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위험한데. 때로 작은 것이 아름답고 느린 것도 삶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살아가는 일이 과학이었던 오래된 미래, 그 대안의 삶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일이다. 김홍도 그림을 옮겨놓은 것 같은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남해 지족 해역. 바다 한가운데 V자로 나무를 촘촘하게 박아놓았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장치인 어살이다. 어살 중에서도 V자로 펼쳐진 날개는 참나무 장목으로 촘촘히 박고
엽도겐 대나무 발로 장막을 둘러친 장치를 죽방염이라고 한다. 죽방염은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낮은 곳에 V자로 물고기를 유인하는 양날개를 설치하고 가운데 물고기를 몰아넣는 둥글거나 네모난 임통을 설치한다. 임통은 일종의 연못으로 고기들이 연못에 들어와 논일다 걸려드는 구조로 돼 있다. 조류가 제일 빠르고 그 위치가 앞에 가리는 게 좀 작고 그런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 따라서 다 여기 방향이 틀립니다. 옛부터 풍광 좋기로 소문나 관동 팔경 중에서도 으뜸이라던 삼척의 죽서루. 경치도 경치지만 자연을 경영한 솜씨가 일품인 곳이다. 짧고 긴 길이가 제각각인 기둥을 자연 안반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놓았다. 인공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큰 마찰 없이 만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 그 자연환경부 뭐 생물 다양성 무슨 협약이니 보조인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서양에서 온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헌을 찾아보든지 우리의 삶의 기층에 이렇게 서려 있는 그런 슬기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돌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짧고 뭐 길고 이래요. 그 기둥이 또는 그 주춧돌 같은 걸 하나 다듬지도 않은 자연돌을 그대로 덤벙주초라고 하는데 방향제란이 전부 같이 안 돼가 있고 그 장소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다 틀려요. 다 틀려가지고 방향을 봐서 막는 거예요. 같은 장소라도 물살의 방향에 따라 구조가 다르고 생긴 모양이 다르다. 물살이 빠른 데는 물살을 휘감을 수 있도록 V자 끝에 임통을 둥글게 하고 물살이 느린 곳은 물살이 커브를 그릴 수 있도록 네모나게 했다. 생긴 모양에 따라 작업 방식도 다르다. 네모난 임통은 그물을 설치해 두었다가 그물에 고기를 퍼담고 둥근 임통은 임통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줍는 방식이다. 남해에서는 어사를 바다 한가운데 설치하지만 서해에 적용되는 어사는 나무 대신 돌을 사용하고 바닷가에 설치한다. 김홍도가 남긴 그림 중에 무엇을 그렸는지 언뜻 짐작이 가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다. 무엇을 그린 것일까? 그런 걸 썼어요. 자연 보호를 위해서 돌에 맞춰서 이 돌을 깎지 않고 나무를 깎아서 세웠단 말이죠. 이런 정신들. 이거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사선으로 기울어진 비탈길을 따라 길게 뻗어가듯이 돌담을 쌓은 불국사 극락전의 석축. 건축 구성이 간결하면서도 인상 깊다.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력과 계산을 들였던 것일까?